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많이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와는 역사상 가장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가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5년 한국은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230억 달러, 역대 기록인 2015년에 1051억 달러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2월 초순 수출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37%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0일 오늘 기준 원달러 환율 1454원,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수출로 벌어온 달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환율의 기본 원리부터 2026년 고환율의 원인까지 전부 파헤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450원 시대에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환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율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시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쪽에 달러가 있고 다른 쪽에 원화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쪽이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1달러를 사는데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450원이 필요하다면 달러의 무게가 올라간 겁니다. 반대로 원화는 가벼워진 겁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졌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 상승이 반드시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면은 원화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유로도, 엔화도, 위안화도 함께 약해집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통화가 달러 대비 하락했습니다. 다만 원화의 낙폭이 유독 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 엔화보다 원화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달러 강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원화에만 작용하는 별도의 하방 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의 이동입니다. 이 두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2026년의 고환율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엔진인 무역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면은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직원 월급을 주고 부품을 사려면은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외환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달러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면은 달러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상승합니다. 아주 단순한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아까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죠. 이 논리대로라면은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고 달러가 국내에 쌓이면서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이 공식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출 호조기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무역 적자가 나면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2025년 한국의 상품 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2월 초순 10일 동안 수출이 2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도체만 보면은 137% 폭증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수출이 급증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할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 30%? 아닙니다. 고작 5% 미만입니다.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도대체 뭐냐? 투기와 투기, 해지를 위해 돈만 오고 가는 금융거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율을 결정하는 건 삼성전자가 파는 반도체가 아니라 뉴욕과 런던의 트레이더들이 클릭하는 자본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몸통은 무역이 아니라 금융입니다. 꼬리가 아무리 흔들어 봐야 몸통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환율은 그쪽으로 딸려갑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90%의 힘, 두 번째 엔진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엔진, 자본의 이동입니다. 무역은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돈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본의 이동은 물건 없이 돈만 국경을 넘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 환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갑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 환율이 오릅니다. 여기서 핵심 변수가 금리입니다.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같은 돈을 굴리더라도 미국에 맡기면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연준은 2025년 하반기에 3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금리는 여전히 한국보다 높습니다. 시장은 2026년에 연준이 한두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역전은 어렵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연준 기준금리가 3%에서 3.25% 수준에서 바닥을 찍고 2028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5% 준다고 해도 물가가 10% 오르면 내 돈의 가치는 오히려 깎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금리보다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금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2026년 2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단순 비교 예시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기준금리 3.75%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잡혔습니다. 3.75 빼기 2.3 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 1.45%의 이득이 남습니다. 돈을 맡기면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기준금리 2.5%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450원이라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2.5%에 육박합니다. 2.5 빼기 2.5 하면 0%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아도 물가 오르는 것 퉁치면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진짜 돈을 불려주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글로벌 자본이 바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진짜 수익률에서 미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한 달러는 계속 강세 압력을 받고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바로 여기서 2026년에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수출이 역대급으로 잘 되고 있는데 환율은 왜 안 떨어지는 이유?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달러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범위는 서학개미입니다. 서학개미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같은 미국 주식을 사려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2026년 2월 현재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50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주식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만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금액이 6조 원에 달합니다. 매일 수천억 원씩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주식 투자가 4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송금하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한 달러 유출이 서학개미보다 더 큽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타 금융기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이 4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서학개미 보관액인 1,700억 달러에 비하면 작아 보인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새로 빠져나간 돈만 계산한 겁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거의 2배 폭증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모여서 기관을 통해 달러로 환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거치는 연금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즉시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출로 벌어온 달러는 왜 국내로 안 들어올까요? 여기서 세 번째 범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입니다. 예전에는 수출 기업이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국내 부품 대금도 결제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대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이 있고 해외 자회사가 있습니다. 굳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아도 해외에서 쓸 곳이 많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환전을 미루는 게 유리합니다. 1400원일 때 바꾸는 것보다 1500원이 됐을 때 바꾸면은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레깅 전략이라고 합니다. 수출 대금 환전을 늦추는 겁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외환 시장 전체로 보면은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2025년 해외 투자를 통한 달러 유출이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육박했습니다. 9월까지 금융 계정을 통한 달러 유출이 810억 달러였는데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가 828억 달러였습니다. 수출로 번 돈만큼 투자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무역으로 버는 달러와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거의 같으니 환율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역으로 돈을 버는 나라에서 해외 투자로 돈을 버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투자 소득 수지가 29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투자 소득 수지란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들어오는 배당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경상수지에서 투자 소득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무역 수지 흑자는 실제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아오니까요. 그런데 투자 소득 수지 흑자는 다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굳이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지만 실제로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일본이 이미 이 경로를 먼저 걸었습니다. 일본도 한때 무역 수지 흑자로 돈을 버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면서 1990년대 이후 해외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투자 소득 수지가 무역 수지를 앞지르게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갔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입니다. 해외에서 엄청난 이자와 배당금을 벌어들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벌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강세,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기록적인 슈퍼 엔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돈의 귀양 여부입니다. 무역으로 번 돈은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려면은 반드시 엔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엔화 수요가 생기죠. 하지만 투자로 번 돈은 굳이 일본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을 엔화로 바꾸지 않고 다시 미국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흑자지만 외환시장에는 엔화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 대국의 함정입니다. 흑자의 성격이 무역에서 투자로 바뀌면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정작 통화 가치는 힘을 못 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 원화가 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온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재투자되거나 보유되면은 환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부상 흑자와 실제 외환 공급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미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지정 사유입니다. 한국의 대미 상품 서비스 흑자가 52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9%로 팬데믹 이전 평균 5.2%를 초과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라는 거는 미국이 한국의 통화 정책을 감시 대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환율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호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합니다. 환율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장기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달러의 사계절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 달러 초강세, 미국 경제 혼자 독주하는 시기입니다. 2단계 글로벌 긴축, 돈줄을 죄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3단계 신흥국 통화, 약세, 한국 같은 나라에서 곡소리가 나는 단계입니다. 4단계 연준의 완화, 금리를 팍팍 내리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돈이 다시 신흥국으로 흘러나옵니다. 역사는 항상 이 순서대로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2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분이 금리 인하 이야기만 듣고 벌써 4단계가 왔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2단계와 3단계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신용만 했지 돈을 확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I 혁명으로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자본의 미국 쏠림이 절정인 단계입니다. 이 사이클의 위치를 모르면은
이제 금리 내리니까 환율 1200원 가겠지? 하고 섣불리 베팅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겨울이 아직 안 끝났는데 봄옷을 입고 나가는 격입니다. 이 거대한 사이클이 4단계로 넘어가려면 미국 경기가 부러지거나 연준이 항복하고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 신호가 오기 전까지 1400원대는 비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 할 계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고환율의 범위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첫째, 한미 금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됩니다. 둘째,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이 매달 수조 원씩 달러를 사서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수출 기업이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에서 쓰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상수지 흑자의 구조가 바뀌어서 장부상 흑자가 실제 달러 공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겹치면서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교과서가 틀린 게 아닙니다.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낙관론을 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6년에 원화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고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상반기 중 1300원대 후반 진입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반면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NH농협금융회장은 2026년 환율을 1450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수요와 대외자산 증가에 따른 구조적 달러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의 저성장 구조를 고려하면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마다 전망이 다릅니다. 5대 금융그룹 회장들 사이에서도 예상 환율이 1350원부터 1470원까지 엇갈립니다. 이건 환율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환율의 기준점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이 바닥처럼 느껴지고 1450원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걸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새로운 정상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율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현명합니다. 먼저 달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6월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예상되므로 분할 환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1,500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1,480원을 넘어설 때마다 구두 개입이 나왔고 외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작동했습니다. 달러 예금 금리도 참고하십시오.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달러 예금 금리도 원화 예금보다 높습니다. 달러를 보유하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앱에서 이런 달러 상품 광고가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가는 비상시국에 금융회사가 지금 달러 사세요. 이자 많이 줍니다. 라고 부추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심리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갈아타겠죠. 그러면 환율은 더 폭등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과도한 달러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거나 앱 메인 화면에서 내리는 식으로 숨기기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하시려면 직접 찾아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원화 자산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무리하게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건 위험합니다. 1450원에 환전했는데 환율이 1350원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으로 수익이 깎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서 10% 수익을 냈어도 환율이 7%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3%도 안 됩니다. 대신 고환율 수혜주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달러로 매출을 올리는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납니다. 현대차, 기아, 조선주,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조선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수주 잔고가 대부분 달러로 계약되어 있어서 환율이 높을수록 실적이 좋아집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 수준인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추가 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전체를 사지 않습니다. 환차손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익이 날 반도체와 AI 관련주만 핀셋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종목은 환율과 무관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환율 1450원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봐야 합니다.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은 분명 유리합니다. 현대차가 3만 달러짜리 차를 미국에 팔면 환율이 1200원일 때는 3600만 원을 받지만 1450원일 때는 4350만 원을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차 한 대당 750만 원을 더 버는 셈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이 20% 넘게 늘어납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 급증이라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달러 기준으로 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에서 유리해진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가격이 조금 싸다고 더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시장이니까요. 오히려 원자재와 부품을 달러로 수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늘어나서 수익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철광석도 전량 수입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은 특수가스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리튬과 니켈을 사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들은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1억 달러어치 원자재를 사오면은 1200억 원만 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450원이 되면 똑같은 물건을 사오는데 1450억 원을 줘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비용이 250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제품을 팔아서 번 돈은 늘어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든 돈이 훨씬 더 비싸지는 구조. 이걸 고환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매출이라는 덩치는 커지는데 정작 주머니에 남는 순이익은 쪼그라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국내로 들어와야 내수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봤듯이 지금은 수출 대금이 해외에 머무르거나 재투자됩니다. 대기업 실적이 좋아져도 그 돈이 직원 월급이나 협력업체 대금으로 국내에 풀리지 않으면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량 자급률도 40%대에 불과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가스비, 수입 식재료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바로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를 수입합니다. 밀가루, 옥수수 같은 곡물도 대부분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입 원가가 비싸지죠? 그러면은 당장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만드는 가스비가 오르니 전기세가 오르고 물류 트럭의 경유값이 오르니 택배비와 배달비가 오릅니다. 심지어 국산 농산물 가격도 뜁니다. 비료도 수입이고 비닐하우스 난방비도 올랐으니까요. 이걸 경제 용어로 수입 물가 파급 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 환율 청구서가 붙는 겁니다. 기업은 늘어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월급 빼고 세상 모든 게 비싸지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환율이 1470원 수준을 유지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수의 수출 대기업만 웃고 대다수 국민과 내수 기업은 고통받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굵어지고 나머지 온몸은 말라가는 기형적인 거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환율이 높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환율이 높아진 원인이 문제일까요? 정부는 당장 환율을 낮추려고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을 규제하고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소확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원화 자산 대신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됐을까요? 왜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걸까요? 한국 증시의 장기 수익률이 미국 증시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이 부족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돈을 굴리면은 미국에서 더 많이 번다는 걸 이제 온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 사야지라는 막연한 애국심이나 미국 주식은 영어도 해야 하고 어렵잖아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데이터로 철저하게 학습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미국 애플과 멀쩡한 회사를 쪼개서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한국 기업들을 실시간으로 비교 체험했습니다. 옆자리 김대리는 엔비디아로 차를 바꿨는데 삼성전자 믿고 기다린 나는 본전도 못 찾는 현실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주 섞인 농담이 이제는 투자의 정석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 자본에는 국경이 없고 내 계좌를 지켜주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주주 환원 시스템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건 증상을 단기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환율 압력은 계속됩니다.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건 일시적인 급등락이지 장기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다가 결국 금이 바닥났던 기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환율은 무역과 자본이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한국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50원에서 꿈쩍도 않습니다. 서학개미 국민연금 기업의 달러 보유, 경상수지 구조 변화라는 네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무역으로 버는 달러보다 투자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진 겁니다. 환율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응하십시오. 달러 보유자는 금리 인하 신호 전까지 급하게 환전할 필요 없습니다. 원화 투자자는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고환율 수혜주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높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십시오. 1,400원대는 비정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일 수 있습니다. 이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고 서핑을 즐기려면은 파도의 높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1,450원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